GPT도 열심히 상담해 줬어요. 자, 뭐가 문제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경험으로 성장한다는 헛소리는 그만, 성장하는 비법 요거를 갖고서 했을 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하고 고등학교 때 홀로 지내다 보니 뭔가 어떻게든 경험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매번 손절당했고 매번 배척당하고 하다 보니 이제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연락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로 멈추셨어요. 라방 테스트 할 때 그때 봤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냥 댓글을 단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말로 위로하기보다는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갖고 살다가 마흔 즈음에 우울증으로 자살 기도 후에 다시 박사 과정을 간 사람으로서 상담 공부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마샤처럼, 린네한처럼, 님처럼 힘든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님 안에 있는 상처도 치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자신과 비슷하게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통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지라도 말이죠. 그러니 여러 상담 지원센터를 꼭 이용해 보세요. 어떻게든 버리고 싶었던 고통의 경험이 생각을 통해 소중한 자산으로 바뀌는 변화도 누리시고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일부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리 컨텐츠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앞으로 제 컨텐츠 많이 보시면 될 거예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겠죠. 심리 컨텐츠에 한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야.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AI한테 하면 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은 저는 두 달 전에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에세이죠. 기사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에세이입니다. 그냥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엑스맘이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엑스와이프 전처잖아요. 근데 엑스맘 전 엄마. 왜? 딸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내 딸이 자기 생명을 거두기 전에 그 챗GPT에게 얘기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거기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 딸이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저기 어머니가 무관심한 사람이었냐? 그렇진 않아요. 그 면죄부를 받으려고 혹은 면피를 하려고 에세이를 쓰신 건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진지하게 쓰셨어요. 좀 다른 얘기지만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그 책 보시면 콜럼바인 학교 있잖아요. 콜럼바인 학교에서 총기 난사한 애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가 심리 상담가예요. 그래요. 그분이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리고 13살 마리옹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프랑스 애인데 걔가 뭐 알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뛰어난 애였는데 왕따 당하다가 죽은 애. 근데 그 엄마가 쓴 책도 오지 않을 마리옹인가? 아무튼 13살 마리옹입니다. 보시면 눈물이 막 많이 나요. 저는 아무튼 그런 책들을 읽었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를 그 친구가 죽고 나서 쭉 봤더니 이 엄마가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챗GPT를 상담사 역할을 주고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GPT도 열심히 상담해 줬어요. 자, 뭐가 문제죠?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죠? 내가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어떻게든 접근하기 쉬운 챗GPT로 혹은 접근하기 쉬운 유튜브 컨텐츠로 접근하기 쉬운 이걸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열심히 소비하시면 끝까지 가요. 어떤 상태로? 심지어 고립이 된 상태로 가서 GPT는 전화를 걸어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면 얘가 들어서 반응을 해주는 거지. 지금 이 딸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해서 119, 거긴 911이죠. 전화해가지고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니까 저기 출동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듯이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 불과 보세요. 18일 다음에 26일 날 또 기사가 났어. 10대가 자살할 뻔했다. 챗GPT는 그가 믿었던 친구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 가족 중에서도 챗GPT, 그러니까 인공지능, 꼭 챗GPT가 아니더라도 인공지능을 상담사 역할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을 본다기보다는 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할게요, 그냥. 사용자가 입력하는 상황으로 그 AI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합리화할 수 있는 구실을 잘 찾아줘요. 오, 너가 이런 거는 이런 것 때문이네. 그리고 걔는 그런 애네. 해갖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이시겠지만 인간의 상담자가 하는 것과 다르게 요,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의 합리화를 시켜줘요. 사실 그 사람이 보는 입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화를 시켜야 그런 심리적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여서 나아질 수 있는 돌파구가 보이는데 그러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칭찬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AI가 아첨을 잘하잖아요. 오, 참 좋은 지적이에요. 아, 좋은 동탈이에요. 아우, 용기 내서 참 다 좋아요. 이런 식으로 칭찬보다 더 윗인 단순히 프레이즈, 그러니까 막 아양을 떨잖아요.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합리화도 레셔널라이제이션을 뜻한 게 아니라 밸리데이션을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합리적인 추론한다기보다는 그 보통 아이고 핑계 대고 있네 할 때 그 합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되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되면 나의 터널 비전에 갇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해 줘요, AI가. 근데 그 공감이 장기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느냐? 요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AI가 공감 안 해주면 뭐라 그래요? 야, 나 너무 서운해. 너는 나를 공감해 줄 줄 알았는데 하면 바로 얘가 입장을 바꿔서 그래 그래 해갖고 우쭈쭈 해줍니다. 사실 상담사는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대면도 시켜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를 쓰면 뭐가 문제냐면 주기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피드백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받을 때보다는 줄 때 더 많은 걸 배워요. 잘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가리킬 때 그렇게 알쏭달쏭했던 거를 더 잘 배워요. 그러니까 알쏭달쏭했는데 얘를 가리키려다 보니까 막 공부하다가 이런 거였구나 해서 설명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도 그 밑에 후배가 들어왔을 때 정리해 주다가 이건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구나를 그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설명하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 의료적인 얘기긴 한데 그 누구죠? 저기 거의 죽음을 기다리는 분들 뭐 요양원이든 뭐든 이런 게 계신 분들도 그 수발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보다 뭐 식물을 키우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든 이럴 때 더 활기차지고 더 그 에너지, 심리적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주는 거에 장점이 많은데 AI를 통한 상담은 받아요. 무슨 얘기야? 나는 질문을 주잖아. 질문을 준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나는 AI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고 있다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뭐랄까 현실 부정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려고 질문하는 거잖아요. AI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게 AI를 통해서 상담을 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걸 통해서 나아질 수 있는 기술, 그런 가능성을 없애면서 내 문제에 천착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게 지금 AI는 뭔가를 나한테 주는 게, 즉 제가 받는 게 당연해요. 그죠? 아니, 내가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는 AI를 어떻게 참습니까? 바로 해지하고 다른 AI로 갈아타야죠. 그렇죠. 나를 막 공격만 하는 AI, 물론 그렇게 역할놀이를 하셔가지고 와, 좀 더 때려줘.
뭐 이렇게 해서 변태놀이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네요. 여하튼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거에 대한 의미는 고마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점점 고마움에 대한 혹은 그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건 없고 자판기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뭔가를 주지 않아요, 나한테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잘 주는 AI한테 몰입해요. 누구처럼? 불행하지만 요런 기사의 주인공들처럼. 그 끝은 너무도 비극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잠깐 도움을 받겠다. 아유 누가 뭐랍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합리화, 아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 주는 것의 장점 그리고 내가 뭔가를 남에게 받았을 때 그거의 의미를 인간에게 받았을 때 뭐야 AI보다 덜하잖아 해서 그 깎아내릴 수 있는 위험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과대지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구나 하면서 이용하는 것하고 그냥 AI가 최고지 해갖고 몰입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내 뜻에 맞는 심리 컨텐츠만 만들어주는 사람 좋죠. 근데 그것만 소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변화라는 거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낯선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막 해주는 것만 들으면 그게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자기 울고 있는 나는 굉장히 위험해져. 겉으로 드러나서 우는 애는 오케이. 근데 진짜 나는 발전하고 싶고 성장하고 싶고 나는 여기서 진짜 이 진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나는 더 울게 됩니다. 감정적 고립이 악화되는 게 너무 문제예요. 너무. AI를 통하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심리 콘텐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에 알고리즘에도 그 똑같은 게 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는 다양한 거를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고립되는 거예요. 하여튼 요렇게 이런 콘텐츠들은 한계가 명확해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는. 접근성 좋은 거 맞아요. 재미 좋은 건 맞고요. 시간 절약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막 동기를 막 부여시켜 줘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해요. 저도. 그런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명확히 아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셔야지 그냥 와 너무 좋은데 해 갖고 가시다가 보면 감정적 고립으로 큰 문제가 생겨요. 왜? 여러분들은 인간과 더불어 사니까. 유튜버와 더불어 사는데 맞아요. 유튜버와 더불어 사는데 인간 사회에서 사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두렵지만 말씀하시고 이러셔야